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고 하저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이제 피크를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락기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2023년을 닮아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그럼 집값은 또다시 떨어지고 마는 걸까요?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또 임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오늘 또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저는 이런 전략을 짜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있으신 분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부분 써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은 저희 두 분과 함께 시간 꽉꽉 채워가죠. 두 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아미 이사 박준우 팀장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유버라인 우암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이고요.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우리 21년도 8월까지 계속 상승했던 금리가 23년 1월부터 계속 이제 동결을 유지했고요. 13회 동결한 후에 3년 2개월 만에 0.25% 인하를 해서 지금 3.25%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리 인하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런 시점일수록 우리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정말 내일이다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민 해결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해보시죠. 이어서 박준우 팀장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재개발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엄선한 물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가이드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 고민 상담은 잠시 후에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또 우아미 이사님께서 다양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의 들어보기 이전에 또 많은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님. 어떤 자리인지 설명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 가계 대출을 좀 옥죄면서 이제 다시 약간은 식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살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계약하셨던 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자잘한 고민들도 중요하지만 이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런 고민들이나 아니면은 고민들이 이제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입장에서 그 큰 틀에서 큰 시계열성에서 집값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그리고 세계의 집값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 어떤지 그리고 집값 중에서도 명목 집값 그리고 실질 집값, 소득 대비 집값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 트렌드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요. 우리 용산에서 지금 세미나 주최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세미나 끝난 다음에는 요즘 아주 핫한 그런 재개발 투자에 대한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고 어디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1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요즘 부동산이 점점 또 다시 핫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때마침 금리 인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금리 인하 됐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요. 우리 수익형 부동산, 즉 현금 창출형 부동산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현금 창출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요즘 너무 이 재개발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수익형 부동산은 진짜 찬밥 신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금 창출형, 즉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빌라, 오피스텔이 될 텐데 빌라, 오피스텔은 지금 과거 몇 년 동안에 그런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후 대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안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고령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출산율이 좀 줄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피해갈 수 없는데요. 이 고령화라는 거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 비중에 따라서 이 고령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는데 이 유엔에서 기준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그 노인 비율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명명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이고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5세 이상의 노인 명수가 769만 명인데 내년에는 800만 명으로 이제 돌파를 한다고 하고 우리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화 정도를 보면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8년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7년 있다가 바로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요. OECD 34개국 중에서 가장 이 고령화 그리고 고령,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가장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나서 18년이 있다가 고령 사회로 됐고 고령 사회로 됐다가 이제 7년 후에 이제 내년부터 추계에 따르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요. 이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게 부작용을 좀 낳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8년 걸릴 동안에 115년이 걸렸고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는 7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니까 프랑스는 3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른 그런 사회적인 제도들, 연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15년, 35년 동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준비가 좀 짧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고령화 빠르다, 고령화 많이 됐다, 노인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도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2년.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그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노후 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노인이 이제 많이 노인 비율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고령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1등이고 노인 자살률도 1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노인 소득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65세 이상의 노인의 가처분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보다 낮습니다. 네, 낮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을 보면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체 인구 소득의 평균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약 70% 이하.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하면은 전체 소득의 평균보다 68% 정도, 그러니까 가장 최하위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노인들의 소득 당연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생산 가능한 그런 인구의 평균보다 훨씬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처분 소득의 평균이 더 높은 나라도 있는데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 전체 평균의 소득보다 노인들의 소득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라별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소득이 전체 평균의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65세 평균은 그런데 75세로 넘어가면은 58%.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OECD 국가 평균이 88% 그리고 75세 이상이 이제 80% 정도. 그리고 이제 노인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연금제도가 잘 이제 마련이 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리카 이제 100%가 넘고요. 노인들이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탈리아도 83%, 105%, 103%, 그러니까 노인들이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도 이제 102%.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서 이제 보면은 사실 유럽 가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 도심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갔을 때 파리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좀 노인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싼 음식점 레스토랑 갔을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노인들의 소득이 더 많다.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절대적인 금액은 우리나라가 이제 꼴찌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인의 소득 중에서 소득 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의 주 소득원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 이전 소득, 공공 이전 소득, 그리고 민간 직업 이적 소득 이런데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공공 이전 소득은 공적 연금, 공적 연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민간 직업 이전 소득은 사적 연금, 개인적으로 든 그런 퇴직연금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사적 연금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자본소득하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금융소득,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금융의 이자, 그리고 부동산 소득, 부동산의 월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OECD 국가의 이제 평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은 공적 연금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으로 한 60%를 차지하고요. 민간 이전 소득은 이제 7%, 그리고 노동소득, 근로소득은 26%, 그리고 자본소득은 10% 정도로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주 소득원의 구성 비율, 공적 연금이 가장 많습니다. OECD 평균이.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은 이 네 개 중에서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본소득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면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자본소득 그리고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OECD 평균이 반 넘게 거의 60%가 공적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7%, 자본이 10%, 근로 나머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30%고요. 그리고 사적연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이 20%, 그리고 나머지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것이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노후에 죽을 때까지 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좀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소득의 비율을 줄이고 자본소득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 우리 개개인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그 초고령화로 가는 그런 고령화 속도가 이제 너무 빠른 나머지 공적연금이라든지 사적연금의 준비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거나 인식이나 뭐 복지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노력과 긴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자본소득에 조금 힘을 써서 근로소득을 줄이면서 자본소득의 비율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개개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노인의 소득도 좀 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인의 이제 빈곤율 살펴보면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꼴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빈곤율은 이제 상대적 소득 빈곤의 비율입니다. 상대적 소득 빈곤이라는 것이 전체 중위 가계 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이제 소득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 중위 소득은 이제 평균이 아니고요. 1등부터 꼴찌까지의 그 소득을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그 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빈곤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그런 비율, 그게 이제 빈곤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의 평균은 23%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율은 1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0%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빈곤율이 40%, 그리고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율은 15.3%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평균은 조금 높은데 우리 노인 빈곤율은 이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주요 국가들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40%인데 미국은 22%, 그리고 평균이 15%, 일본 20%, 평균이 15%.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제도가 잘 돼 있고 고령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이 돼서 준비를 잘한 나라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4.4%더 낮습니다. 그 전체 평균보다 노인 빈곤율이 더 낮은 상태이고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노르웨이도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요걸 한눈에 어느 정도인지를 좀 표로 나타난 거를 봐보면요. 이 가로가 전체의 빈곤율이고요. 세로가 노인의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상 위에 있으면은 비슷하게 전체 평균과 전체 빈곤율 평균과 그리고 노인 빈곤율 평균이 이제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을수록 노인이 더 소득이 많은, 위로 갈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은.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군집돼 있는 거와 아주 별도로 굉장히 이제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국가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빈곤율 40%, 전체로 보면은 15.3%, 평균이 14%인데 전체가 이제 OECD 평균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자본소득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노인 빈곤율이 40%나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빈곤하지 않고
여유롭게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은퇴 후에 소득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될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소득 얼마나 있어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은퇴 전에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소득 대체율인데요. 네. 우리가 일했을 때 받았던 그 월급에서 얼마만큼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정기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은퇴 직후 5년 동안 60세부터 64세의 소비 지출액을 은퇴 직전 5년, 그러니까 50대 후반, 은퇴 직전 5년 동안에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500만 원을 벌고 있다. 지금 50대인데 5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러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하지 않고 소득을 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은퇴 전의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의 비중이 한 80% 정도, 이 정도 되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00인데 지금 받는 게 50대인데 지금 500만 원을 월 받고 있다 그러면 은퇴 후에 한 4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 노후가 편하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30대, 40대이신 분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자본 이득을 만들 것인지, 자본 소득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재 한국의 노인 소득원 비율을 보면요. 공적연금이 30%, 자본소득이 20%, 그리고 근로소득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자본소득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지금 소득의 70%는 자본소득으로 내가 만들어 놓는다는 이상적이지만 그런 목표를 생각하면서 현금 창출형 그런 금융소득 그리고 부동산 소득이 있는 그런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금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미래에 나에게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부동산 하면은 뭐 땅,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고 또 이제 특성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그런 부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 수익률을 높이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땅도 있을 것이고 뭐 건물도 있을 것이고 집합 건물도 있을 것이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꾸준한 그런 수익률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소형 아파트, 네. 그리고 이제 빌라, 그러니까 아주 작지 않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도 아주 작지 않은 오피스텔, 네, 이 정도로 좀 수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비교적 쉬우면서 보유하기도 쉽고, 그리고 차익도 나눌 수 있으면서 수익도 적절한 것. 네. 그래서 소형 아파트, 그리고 아주 작지 않은 빌라, 아주 작지 않은 오피스텔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열풍이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계속 받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또 변환하면서 수익도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이제 부동산이니까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20대, 30대도 내 노후 준비를 그렇게 큰 틀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빌라왕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세 수요자들도 외면하고
매매에 있어서도 외면당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바닥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축이 들어오는 건 서울에서 빌라 신축은 이제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땅값도 많이 올랐고 자재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하지만 아파트는 찾는 수요가 있지만 빌라 오피스텔은 지금 완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는 수요가 없어서 신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뭐 3년 차, 4년 차 그런 빌라들이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 동안에도 제일 신축으로 그렇게 활동을 할 만한 그런 빌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 오피스텔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건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뭐 1, 2인 가구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1, 2인 가구가 이제 50%, 60%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좀 가면서 그리고 도심, 직장, 학교, 병원, 인프라 중심지, 생활 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좀 아주 작지 않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세가가 공시가의 126%뭐 이렇게 전세의 보증보험의 기준을 좀 강제적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약세인 시기인데요. 전세가 약세이면서도 월세는 또 전세가 이제 월세로 변하면서 월세는 이제 강세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력이 없으면 뭐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활용하셔서 하셔도 보증금 월세가 이제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뭐 상환할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레버리지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초고령 사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한번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팍스 시청자님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세미나 주제가 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뭐 7년 뒤면은 8년 뒤면은 초고령 사회로 간다라고 추계에 따르면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24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 차익형과 우리나라 뭐 차익형과 뭐 재개발, 재건축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시기에 외면당해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기회를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노후에 편안한 생활하는 게 다 여러분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수입원들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힘을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런 자리 마련해 봤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사안을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노후 소득 중에 자본소득 비율이 높으면 삶이 참 편안할 텐데 사실 이거는 듣기만 해도 달콤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은퇴 후 편하게 생활을 하려면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을 살펴보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 서울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수고 고민이 좀 많으십니다. 있으세요? 저 진짜 TV 보고 네. TV 보다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는데요. 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빌라를 한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작년하고 올해는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갭 매물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 11월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도 주택에 대한 의무 보증보험의 공시가를 150%에서 126%로 낮춘다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한 것 같아가지고 임대인도 국민인데 예. 임차인만
국민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 음, 지금까지는 네. 150%로서 적용이 돼서 예. 그나마 사기꾼이 안 됐는데요. 저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전세 사기꾼이 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아이고. 한번 드려봤어요. 예, 굉장히 좀 어. 속상하신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저도 이제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뭐 주택임대사업자를 10년짜리를 내서 네. 투자하고 있고 재산세도 잘 내고 있고요. 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는 막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루가 멀다 하고서 임대인만 죽이는 정책을 내고 있고. 예, 충분히 이번- 화 네. 나실 만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성실하게 그쵸 세금도 납부하고 계시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등록하셔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자꾸 임대인 입장에는 임대인이 뭔가 불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번에도 사실 126%로 내린다면은 못 버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예, 알겠습니다. 세금은 중과대로 되고 있고. 네, 이런 거를 시청자님. 좀, 속상한 마음 좀- 너무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네네.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바로 네, 네. 이사님께 일단 상담부터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안을 이제 드리자면은 참고 견디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고 하셨으니까 아파트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빌라 네, 3개 그럼 갖고 빌라인 있습니다. 거예요. 네. 네네. 네네. 그 빌라 여러 개 갖고 계시다는데 빌라 중에서 재개발되는 거 있으시죠? 빌라 재개발되는 데 있어요. 한 군데 있어가지고 네, 요거 보고서 맞아요. 이제 버티고 네네네. 있는데 이렇게 너무 3-4개 정도 힘듭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하나 정도는 재개발에 선정되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있거나 그래서 많은 차익을 누리신 거는 맞긴 맞는데 이제 팔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임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 의무 기간이 예전에 준공공일 때는 우리 9.13 대책, 9.13 대책 전에는 이제 8년이 있었는데 네. 아니죠. 9.14 대책도 이제 8년짜리가 있었는데 20년도에 7.10 대책 네. 때부터 이제 10년짜리 장기로 10년 장기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잠깐씩 헷갈려요. 우리 네. 임대사업자 사실은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2017년도인 것 같아요. 2017년도 12월에 우리 그때 당시에 김영민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직접 네, 이제 TV에 나와갖고 임대사업자 하세요. 예, 임대사업자 예. 하세요.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제 세제 혜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 예.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이유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몇 가지 있었는데 네네네. 정확하게는 네,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제가 요 숫자가 기억나거든요. 네. 79만 호. 예. 임대사업자가 이제 몇 명이고 임대 등록이 네. 되어 있는 게 이제 79만 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 자가 보유율이 59.9%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나머지 40%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의 세입자로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40%를 공공이 임대를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맞습니다.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네. 그 거의 대부분 이제 80% 정도는 민간에서 요 40%를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민간들 보고 임대 사업자를 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의무들 5% 임대료 상한이라든지 뭐 의무들이 있는 대신에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줄게. 그래서 그 엄청난 세제 혜택 중에 하나가 종부세 합산 배제도 있었고요. 요건이 되면 그리고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이제 양도세를 거의 이제 깎아주는 그리고 이제 면제도 해주는 면제는 아니죠. 이제 0%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랬던 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네. 세제 혜택이 너무 없어요. 네, 2018년 9.13부터는 이제 종부세 요거 이제 없어졌고 네. 4년의 단기 임대도 이제 거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계속 이제 그런 혜택이 없어지더니 2020년도 7.10 대책이었죠. 여기서는 급기야
아파트 임대사업자 아예 폐지, 4년 단기 임대사업자 그냥 폐지.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의무를 부과한 게 아까 말씀 주신 그 보증보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무 사항이 됐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은 거의 뭐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뭐 이거 3천만 원 벌금 내야 되고 네네네네. 아주 뭐 이거 예,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형사처벌도 받아서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시행은 안 되긴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이 괴롭혔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임대인 보증보험이 있고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있는데 임대인은 꼭 들어야 되는 이제 임대인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거예요. 원래는 공시 가격의 140%였던 것을 여기서 90% 해서 이제 126%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계속 공시가격 올렸어요. 네. 그러다가 네. 세금이 많아지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거를 다시 내려야 되겠다고 해서 갑자기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요. 떨어뜨리는 그 순간하고 보증보험의 적용 기준에 이 하락하고 딱 맞물려서 작년 23년 5월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요 하락한 게. 그래서 이때부터 네. 지금 비 아파트 임대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담이 많이 오는데 지금은 진짜 이 비 아파트의 이 시장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를 견디면 우리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일단은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이 왕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로 네. 거듭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 빌라를 더 지을 수는 없어요. 예, 수지 타산이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땅도 비싸, 뭐 인건비 비싸, 자재비 비싸. 근데 비아파트를 완전 외면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그럼 분양 못 하거든요. 팔리지 않는 상품을 팔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아예 착공도 기록을 보면은 뭐 작년 재작년 형편 없어요. 착공계를 내거나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그 건수 자체가 이제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거의 이제 신축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5년차, 6년차, 7년차의 빌라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 빌라들이 제일 새 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임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잘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증금이 좀 내려서 보증금을 내주느라고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보증금 대비해서 또 월세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든든한 내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11월부터 임대인 보증보험이 이제 150%로 적용했는데 이것도 지금 126%로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바뀌었듯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이제 140%로 잡고 90%만 보증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기본 틀인데 예전처럼 90%가 아니라 140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기준은 또 150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받는 만큼 좀 완화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그런 만큼 정부에서 우리가 월세를 또 받으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비아파트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뭐 희망을 좀 주셔가지고 네. 버텨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속상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통화를 끊으실 때는 조금은 웃으시면서 밝아지신 모습으로 끊으셔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내용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한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용산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 유망투자처 지역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지역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또 만나보시죠.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위치는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6호선을 역세권으로 누려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29.93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25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북구 장위동 다세대 주택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 개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저희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저희 이번엔 성북구 장위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입지가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이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지, 이 장위 13구역 내에 있는 물건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 13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위치한 현장에서 지하철 6호선 돌고지역까지 도보권에 있고요. 사실 이 지하철 6호선보다 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는 이 동북선이 중요합니다. 이 동북선이 완공이 되면은 북서울 꿈의 숲역이 이 현장에서 도보 2, 3분 거리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입지로 이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 초역세권인 지역으로 입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바로 이 장위 13구역입니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도 도로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숲세권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장위 13구역은 이 박원순 시장 때 해제가 되었던 재개발을 재추진하는 지역인데요. 이 장위 뉴타운 중 가장 넓은 지역이 바로 장위 13구역이고요. 현재 2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13구역이 모두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약 5,200세대가 넘는 거대한 대단지 아파트로 예상이 되고요. 이 표류를 하던 장위 13구역의 재개발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 틀을 잡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방향키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13구역 내에 주택 노후화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또 재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 또한 강한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공기가 참 맑을 것 같다 생각 드네요. 숲세권 갖춰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금 장위 13구역이 이제 한번 해제가 됐었는데 다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2개로 나눠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곳이긴 하네요. 다양한 또 생활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입지를 얘기하긴 했지만 입지 속에서도 호재가 계속 묻어 나오더라고요. 어떤 호재들이 있길래 이렇게 저희가 벌써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걸까요? 네, 이 서울시 최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 이 장위 뉴타운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 장위 뉴타운 전체 지도입니다. 이 장위 1구역과 2구역 그리고 5구역, 7구역은 현재 이 재개발을 끝내고 입주까지 완료가 된 단지이고요. 이 장위 8구역과 9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고 장위 10구역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위 4구역은 또 내년 4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장위 12구역은 3080으로 추진되고 장위 14구역도 이 건축 심의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과거 재개발 지역에 지정되었다가 또 해제가 됐던 이 장위동 재개발 구역들이 재개발이 재추진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지역들의 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속통합 그리고 또 민간재개발의 모아타운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화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장위 뉴타운 중에 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장위 13구역이고요. 이 동북선 초역세권 입지에 해당되는 지역도 13구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림을 그려봐도 이 13구역만 빌라 밀집지이고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13구역을 빼고 추진한다면은 사실 이 장위 뉴타운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마치 13구역이 섬처럼 보이는데요. 이 면적이 커서 그만큼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좀 무거웠던 이 13구역이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기준에 맞게 이 2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이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미완에서 완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변의 이 재개발 지역들을 살펴보시면요. 기름 뉴타운과 미아 뉴타운, 또 미아 9-2 재건축이라든지 또 번동 모아타운, 그리고 석관동 재개발 사업까지 이렇게 장위동 뉴타운 인근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미 재개발이 완료가 된 기름 뉴타운이나 장위 뉴타운의 아파트 시세가 장위 1단지는 12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5단지는 13억 원 초반, 그리고 레미안 센터피스와 롯데캐슬은 16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 재개발 구역들의 아파트들의 시세가 높은 시세를 형성하면서 이 재개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그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위 13구역 역시 재개발이 완료가 됐을 시에는 5천 세대의 이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서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동북선도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동북선은 왕십리부터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이 16개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동북선을 이용하시면은 이 북서울 꿈의숲역에서 왕십리역까지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환승통에서 강남까지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교통 호재입니다. 여기에 GTX C노선도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다이렉트로 있는 노선으로 8분대의 이동 시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강북에서 강남으로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보이는 교통 호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 10월 초에 착공식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부동산은 입지가 결국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 신규 노선이 신설되는 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호재 말고도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간의 이동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시세 안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세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팀장님? 네, 성북구 장위동의 이 장위 13구역 내 이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가 2억 1천만 원 정도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1억 6천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세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이 다음에 또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투자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장위동 물건 정리해보면요. 이 장위동 재개발 지역 내에서도 장위 13구역 내에 있는 재개발 물건이고요. 추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동북선이 완공이 되면 역세권 지역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장위 13구역은 현재 2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이 모두 완료가 됐을 시에는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GTX C노선이라든지 동북선 그리고 동북 간선도로 지하화 등 이 입지 자체를 한 단계 상향할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들이 현재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자 금액도 1억 원대의 투자 금액으로 이 서울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이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고려해야 하실 부분은 재개발을 투자를 하신다면은 진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주변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직접 임장도 나가보시고 전문가와 또 상담도 한번 나눠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 또 박준우 팀장과 함께 오늘 장위 뉴타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세미나 자리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자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진행이 되고요.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각각 문의 주신 후에 편하게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또 그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도 활짝 열려 있죠.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